트럼프 당선인이라고 해야 되려나요? 예, 당선이라고. 예, 좀 전에 속보도 계속 나왔고 네. 해리스하고 뭐 접점인 것처럼 하고 처음엔 해리스가 이기는 것처럼 나오는 것도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그동안 나온 게 다 가짜뉴스였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많은 질문을 받았었는데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트럼프를 찍거나 뭐 찍기를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번 대선은 많은 쟁점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미국도 한국과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 네. 또 안전의 문제에 대한 이슈가 가장 앞이었어요. 그래서 경제와 인플레이션, 국경 문제, 이민자 문제가 나왔는데 막판에 물론 이제 해리스 캠프에서 줄리아 로버츠도 뭐 등장시키면서 여성의 문제, 낙태 이슈를 끄집어내려고는 했지만 그랬죠. 이미 그 자체가 그 프라이어리티가 되지 못했다. 그게 또 그거고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미국의 그 유권자 중에 67%가 백인입니다. 그 중에서 35%가 백인 남성, 네. 그리고 32%가 백인 여성인데, 그리고 이제 흑인이 15%, 히스패닉이 14.5%, 아시안이 한 5% 돼요. 네네네. 그런데 그 67%가 원하는 지도자는 사실 아직까지는 여성이나 또한 유색인종에 대한 큰 유리천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걸 그렇군요. 겉으로는 절대 표현하지 못하죠. 아. 예. 그래서 그걸 뭐 히스패닉 이슈니, 뭐 코미디언이 프레르코썸의 쓰레기 섬 얘기했느니 이런 거로 같지만 그 근간에는 사실 미국은 아직 그런 준비는 안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런 것들 따지면 대한민국 최고인데요. 지난번에 박근혜 예. 대통령도 우리가 당선을 시켰고. 근데 그거는 네. 그 본질적인 문제이실 것 같은데 예. 어쩜 그렇게 8년 전 힐러리 클린턴을 이겼을 때랑 판박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때 들은 얘기가 지금 말하는 그 기본 구도의 문제 말고도 네. 후보 호감도도 의외로 작용을 했다고 네. 그러는데 가령 그 이제 트럼프 후보가 막 막말하고 예. 반지성적인 태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네. 한다면 그 당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얄미워하는 네. 겉과 속이 다르는 예.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쫙 퍼져 있었는데 네. 이번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는 뭔가 미덥지가 않은 네. 그러니까 좀 내공이 얕아 보이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작용했을 것이다. 예. 이런 얘기도 뭐 어느 정도의 배경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그 인지력 문제 때문에 후보를 사퇴시킬 때 사실 경선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해리스는 경선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됐고 또 해리스는 사실은 민주당 후보지만 민주당 자체가 백인 노동자들이 옛날의 민주당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리스는 사실은 흔히 얘기하면 불암한 진보, 그러니까 진보 좌파라고 하는 강남 좌파 그런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 해리스가 우리 노동자의 편, 우리 중산층의 편이라고 인식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도 굉장히 엘리트 코스들을 걸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후보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물론 뒤엔 얘기지만은 민주당이 좀 더 경쟁적으로 했으려면은 경선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걸 이제 놓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 선거를 통해서 트럼프도 4년뿐이 못해요. 그렇죠. 못합니다. 그러면 네. 사실 트럼프 정책 4년 있으면 또 끝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고 공화당은 엄청난 인재들을 개발해냈어요. 이 선거를 통해서. 대표적인 게 제이드 벤스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부통령 네. 완전히 흑수저예요. 테네시에서 태어나가지고 오하이주에서 마약 하는 엄마의 가정에서 할머니가 강제로 공부를 시켜가지고 예일대를 가서 엄청나게 나쁘게 될 뻔한 사람이 이제 성공한. 그래서 이번에 부통령 그 토론회에서는 압도적인 이 사람도 이제 트럼프처럼 좀 안 좋은 일이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어요. 상대방 네, 쪽에서. 네. 근데 그 팀 월즈하고 그 부통령 선거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 사람이 크게 도움이 됐고 공화당은 이제 차기 40세 뿌지 안 된 네. 그 대통령 후보를 또 세울 수 있었고 또 요번에 이제 트럼프 주위로 모인 사람들이 네. 굉장히 반전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트럼프 네오콘을 털어냈다. 네오콘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벤즈도 그렇고요. 네. 제이드 벤즈도 그렇고 또 이번에 인디펜던트 후보였는데 트럼프 지지한 분이 있죠.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 네. 그분도 그렇고요. 또 민주당 연방의원이었는데 트럼프 캠프로 와서 강한 역할을 한 사람이 털시 가바드라는 연방의원이 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는 워싱턴의 정치 기득권자, 워싱턴 폴리티컬 이스태블리시먼트를 깨야 된다.
그리고 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거는 워싱턴의 네오콘과 군산복합제 이익 때문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왔어요. 네. 근데 우리 언론에는 이상하게 나오진 않는데 그게 가려지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 혼자만의 의지였다면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 2기 때는 쌓여져 있다. 진영이 갖춰져 있고 네. 트럼프도 강요 임명도 그동안 제가 본 사람들 증명해서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자기의 철학을 정책을 수행할 사람들 임명하겠다는 게 지금 트럼프 2기입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번 승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는 뭐 트럼프지만 네, 저는 공화당이 사실은 승리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승리한 거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 어. 주식 좀 샀어요? 아니 안 샀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 전부 다 그 부자들이 다 사실은 해리스를 밀어주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 혼자 사실은 맞아요. 트럼프 밀어가지고 나서서 욕을 막 먹으면서 밀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 역시 또 한번 모험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이 모험이 또 승리를 해가지고 예. 아, 이 사람은 정말 투자의 기재다.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대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일론 머스크는. 1등 공신이다. 오늘 저기 승리 연설할 때도 일론 머스크를 그렇죠. 엄청나게 칭찬을 했고요. 네. 일론 머스크가 보는 거는 일론 머스크는 어쨌든 그 한 1,500만 불 썼나요? 돈 많이 썼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만 불씩 13억 원씩. 네.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사실은 그 돈을 어디에 건지 아시지요? 어디다 걸었습니까? 수정울법 1조와 2조. 아, 하나는 언론 탄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도 참 그런데 꼭 해야 되는 거 본인이 X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트위터를 트위터? 통해서 겪고, 그리고 이제 해리스가 가끔 물가를 정부 통제해서 잡겠다. 그리고 해리스 바이든 정부에서 많은 언론들이 좀 통제받은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민주주의를 망치는 거는 민주당이라고 이쪽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한 건데, 그 부분과 두 번째가 총기인데, 어쨌든 이 사람은 사회가 발전하려면 말하는 거, 표현을 막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아주 대표적인 좀 괴짜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이 강하고요. 또 뭐 사업적으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실 뭐 전기차보다 앞으로는 자율주행차가 더 클 거니까 네, 그렇죠. 그게 지금 민주당에서 규제를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 때문에 또 이쪽으로 섰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기여한 거는 상상을 초월하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번 내각에서 정부 효율화위원회, 그러니까 미국 예산이 한 6조,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조 정도 됩니다. 네. 8, 9천조 되는데 여기서 한 3천조가 다 이게 무슨 돈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줄줄 새는 아. 막 그 도로 눈먼 졌다가 돈이에요? 눈먼 눈먼 돈, 도로 졌다가 부셨다는 걸 뭐라 그러죠? 뭐 정책 실패라든가 통로 예. 조직에 다 미국도 그런 예산이 너무 많다. 소비한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한 그래서 20% 된다고 봐야 돼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효율하게 해서 보도블럭을 위원장을 깔았다가 시키겠다는 덮었다 거예요.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 지원을 얘기하셨다면요. 네. 미국을 대표하는 거의 연예계의 최고봉들은 전부 다 해리스 지원했거든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테일러 스위프트는 아예 예. 나서서 지원을 해. 비욘세도 그래. 레이디 가가도 그래.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부 해리스에 몰렸는데 다 꽝이다. 아. 그러니까 미국 유권자들은 인기 있는 연예인의 목소리하고 또 구분할 거 그거는 구분하는구나. 별개다. 뭐 이런 게 네. 보여집니다. 자, 트럼프. 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민주당이 실패다. 그리고 누가 진보이고 무엇이 진보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대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에서 이제 민주당이 클린턴이 집권하면서부터 민주당이 생각보다 미국의 주류가 돼요. 네. 주류가 되면서 IT 자본과 손잡고 유대계 금융 자본과 손을 잡는단 말이면서 그러면서 중도화 전략을 계속 써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이 가지는 과거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스타 정치인을 못 만들어내요. 그게 사실 돌출적으로 태어난 게 오바마예요. 인종적인 특성이라는 게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오바마 같은 정말 완전 사회적 약자 그리고 제도권 완전 밖에 있던 사람들이 스타가 되면 이게 역동성이 살아나는데 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국의 민주당이라는 게 지금 귀족 정당 2, 기득권 정당 2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민주당이 가졌던 고유의 프로그레시브한 걸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민주당이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저는 해결 못할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봤을 때 과연 금방 말씀하신 트럼프를 지지했던 그런 분들을 진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역동적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한국 사회에 던지는 함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미국 예선이 박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예측은 정말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고 대선 여론조사는 정말 창피하다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최대 13일까지
예견되었던 이 투표 결과가 하루 만에 사실 나왔고요. 결국 속보에서도 그냥 276명의 선거인단 확보했다 이런 네. 얘기 좀 하면서 이제 승리는 확인이 됐습니다. 자, 한번 싱크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저희 친구들 이 자리에 다 와 있습니다. 지금 정말 엄청난 승리입니다. 미국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이제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네, 대표님 지금 저 장면 좀 설명 좀 들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 새벽에 열린 플로리다 웨스트 팜비치. 웨스트 팜비치. 그러니까 트럼프 집이 마랄라고 있잖아요. 네. 웨스트 팜비치 그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승리 연설이고요. 저기에 트럼프의 가족들 그리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 그리고 부통령까지 주요한 사람들과 지지자들이 대거 모여서 근데 오늘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해리스에 대한 그 비난을 거의 멈추고. 이 승리에서는 네. 안 했고요. 네. 자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다시 위대한 대통령 또 건강한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나름대로는 통합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얼마나 기쁠까요? 이제 멜라니? 또 멜라니아. 이방카? 네, 이번에는 뭐 아들들이 활약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 인심이 후해졌습니다. 대통령 두 번째 되니까 45대 47대 나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시민들도 결국은 경제를 선택한 거다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자, 우리 뭐 더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결국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선 한 말씀 우리 박진영 만물평론가님 한번 해주실까요? 만물평론가는 아니고 저 정치학 전공자니까 이야기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많이 아시니까. 예. 모르는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네. 예. 일단 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봉쇄가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고 이제 중국이냐 미국이냐 선택하라는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런 압박이 세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문제가 가장 바로 오는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주둔 비용 문제를 트럼프는 과거에 한 10배 정도 더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한국이 못 받을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냐? 방위비. 트럼프는 예. 방위비 분담 문제를 한국이 못 받을 걸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던진 것은 협상을 하겠다는 뜻도 있지만은 이걸 가지고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하는 지렛대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중적인 하나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급변하게 한반도의 평화 무드로 조성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한국 정부가 패싱당하는 상황. 그런 우려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패싱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윤석열 정부 패싱되는 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네네. 당장 트럼프가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24시간 내에 종결시키겠다.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게 다 먹혔어요, 솔직히. 푸틴하고 통화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아. 푸틴하고 통화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젤렌스키가 아니고 푸틴하고 통화하겠다. 푸틴하고 통화하면은 김정은하고도 통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될 수도 있는 거고 한편으로 보면은 한반도에서의 미국과의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 한반도에서의 한국과 남한과의 적대적 관계가 종식되나?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반도의 새로운 동북아 프레임이 짜지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이 주도하고 러시아가 주도하고 한국은 소외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좋은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화는 오는데. 한마디. 예. 박진영 교수는 이제 아는 거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모르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훌륭해요. 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몇십 년 전 구도 북중러 한밀 군사 대결 구도 강화라는 게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게 실제로 추진이 되는데 모두가 불안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러시아하고 적대적 관계가 만들어지다니 중국하고 이 경제 관계가 다 이 해체 관계에 있다니 이대로 진행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어디까지 나갈 건가에 대해서 난감한데 트럼프가 옳건 그르건 간에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진행됐던 이 구도는 일단 스탑되는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마음의 안도는 일단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트럼프에게 무슨 기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바로 이 한미일 북중러 구도를 아무리 강화시키려고 한들 트럼프로서는 하나의 이득도 없는 그 일을 왜 하겠느냐. 이것은 일단 스탑이 된 게 아니겠는가 그 생각은 드네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바이든이 민주주의
뭐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바이든 돼서 우리나라가 좋아졌나?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냐? 대통령이 얼마나 역량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역대 미국 네. 대통령 중에요. 우리나라에게 가장 좋지 않았던 아주 기억이 나쁜 대통령이 네. 바이든이에요. 그러니까요. 부시 때보다도 못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민주당이 돼야 된다 이런 건 나는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 같고 오히려 저는 트럼프가 솔직하게 어떤 식으로 갈지는 우리가 이제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훨씬 저는 더 좀 나을 것도 같고 특히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과연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냐. 이 트럼프라는 사람의 그 머리 잘 돌아가고 이런 거에 우리가 좀 재치 있게 기민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뭔가 움직일 사람이냐. 네. 트럼프는 자기 나라 국익을 위해서 엄청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그렇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요. 네. 우리 한국을 봐주는 거나 한국을 위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하셨듯이 우리 김광석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 전 행정부들이 국내 이슈에 갇혀가지고 네. 전혀 활력 있게 일을 못한 거예요. 사실 뜻은 있었는데 오바마 행정부 때도 사실 그 육자회담의 그 책임자 스티븐 모지어즈를 시켜서 북측하고의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은 게 사실 이명박인데 마침 미국의 국내 이슈 때문에 동맹국이 그러니까 안 해버린 거고 아, 그랬구나. 이 바이든 행정부는 워낙 고령에다가 국내 이슈들이 너무 많이 터져나가니까 브래드 셔먼 의원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활력이 없었다. 그렇지만 해리스는 하면 조금 틀려질 거다 했는데 네. 해리스도 3번의 발언을 했는데요. 북한 관련 발언을. 다 저런 이 원론적인 독재국가하고는 대화를 안 한다라고 해버리니까 요번에 사실 제가 앤디 김 의원한테 3주 전에 부탁을 드린 게 있는데 만나가지고 워싱턴에서 이번에 그 상원의원대 예, 예. 말하는 아주 거죠.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 6년 그러시구나. 아주 예. 가까워. 오늘 제가 원래 거기 파티에 갔어야 되는데 제가 한국에 있어서 미안하다 축하한다 메시지만 전했는데요. 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한인 투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를 찍는 성향은 보수 또 크리스찬 그리고 이제 복음주의자들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하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낙태 반대하고 그런 네. 분들이었지 그 외에 민주평화 세력이 트럼프를 찍는다는 생각은 있을 수도 없었는데 이번에 미국에 있는 많은 우리 코리안 유권자들이 한 140만 명 됩니다. 인구가 260만 명 중에 140명 유권자가 있는데 네. 여기서 진보 평화 세력이라 하는 많은 분들이 트럼프를 찍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앤디 김한테 캠페인에 빨리 얘기해서 네. 내가 그 김정은하고 탑다운 보여주기식은 안 한다 했더라도 내가 취임하면 신속한 대화와 네. 한반도의 그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걸 해라. 근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K-팩에 전체 한 1000명 들어있는 방에 네. 논쟁이 벌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트럼프를 찍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최 선생님이 그걸 아시나 모르겠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이 태극기 부대라고 보통 부르는 이제 극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떤 그 통로를 통해서 의견 통일을 해요. 네. 황교안 만들어 이거 다 의견 통일해서 만든 거거든요. 아, 그래요? 뭐 계속 그래요. 근데 요번 미국 대선에 네. 완전한 의견 일치로 너무나 희한하게 해리스 아, 그분들이 우리나라 태극기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극보수들이 그럼 그분들은 아는 거예요. 해리스를 일제히 밀기로 했다니까 그거 쫙 돌았어요. 아이고 참 어리석다. 나는 솔직히 이건 이번에 처음 고백하는 건데 너무나 희한하죠. 저랑 아주 가까운 그- 지인이 미국에 있는데 그렇구나.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찍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내가 트럼프 찍어라 그래요. 죄송해요. 근데 난 솔직히 말하면 트럼프 찍으라 그랬어요. 그럼 잘했어요. 잘했죠? 잘했습니다. 잘했죠? 저도 그랬는데. 그렇죠? 예. 우리 때문에 됐나? 아니, 바이든을 워낙 또 싫어하기도 했고 트럼프가 되면 적어도 한국 대통령이 거기 가서 팝송 부르는 일은 설마 안 생기겠죠. 못 볼 일은 안 생길 거예요. 자, 사실은 제가 좀 더 거기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제가 볼 땐 트럼프 대통령은 좀 이따 이제 검찰 또 송영길 대표님 이런 관련 이야기도 하실 거로 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검찰 그 사법부의 정치 개입에 있어서 극도로 혐오를 합니다. 본인이 뭐 지금 아니 제가 여기 방송가가 아니라 잘 정치 몰랐는데 여기 와서 여기에 진보적인 분들이 그 해리스를 지지하고 트럼프를 엄청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잘 몰라서 그래요, 진짜. 그러면서 이제 그 원인은 뭐냐면 트럼프의 이제 막말 또 품성 문제 또 대책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한국의 윤 대통령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완전히 틀린 분이다. 아. 한 분은 술을 절대 안 드고 콜라만 드시는 분이다. 아. 트럼프. 이쪽 분은 안 그렇다고 들었는데 트럼프 고주망태예요. 대통령은 왜 이러세요? 그래서 지금 78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정하고 유세를 900번을 했어요, 이번에. 와. 해리스하고 완전히 비교될 정도로 하루에 그냥 몇 군데를 하면서 유세, 다 발로 뛰는 유세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은 완전히 반전, 염전 사상에 철저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 반네오콘, 반군산복합체를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자기 측근으로 세우는데 한국의 이분은 어떠세요? 그냥 이념, 색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갈라치고 지금도 전쟁의 위기가 빠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동포들이 우리 조국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럼요. 상황인데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는 아까 그런 분들이 모이는데 이번에 해리스 거기에는 이래서 표를 다 잃은 거예요. 딕 체니의 딸 리즈 체니. 그 딕 체니 누군지 잘 아시잖아요. 네, 알죠. 이라크 전쟁을 네. 없던 거를 대량 아버지 쳐주고 부시 있다고. 때 네. 부통령 하면서 다 국방부 장관 했다가 부통령 해가지고 네오콘의 원조거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기 누구죠? 그 존 볼튼. 예? 또 요번에 그 어쨌든 부시 대통령 딸까지 모든 네오콘이라는 분들이 다 붙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 맞습니까? 그렇죠. 평화를 사나? 이렇게 돼서 많은 표들이 그분들이 말을 안 했지만 트럼프를 찍게 된 요번에 계기가 됐다. 대통령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니까 속보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소통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요. 과연 소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하고는 소통 절대 안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요즘에 주윤 야한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아주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윤핵관, 밤이 되면 한핵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요. 현실적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기자회견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동훈 당대표를 패싱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모양새를 보면은 사실은 한핵관 쪽이 힘을 얻어가는 것 같은데도 끝까지 용산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느껴집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말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어제 대통령실에 다녀왔습니다. 해외 순방 전에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은 여러 상황에 관해서 아마 국정에 대한 이해도 등등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저는 몰랐습니다. 전날에 열린다는 공지를 따로 대통령실에서 받은 게 있었을까요? 저는 언론에 보도될 즈음에 전달받았습니다. 당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착각이고 잘못된 발언이죠. 그렇지만 그런 취지겠습니까? 설마? 다 말하고 그런 취지겠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과대평가하는 게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이제 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굉장히 뭐 전략적 고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게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3가지 안에 발끈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바로 한동훈에게 응사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했다라는 썰이 있고요. 두 번째는 11월 15일부터 남미 순방을 가야 되는데 김건희를 안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라도 해놔야지만이 김건희 여사가 다시 순방길에 오를 때 카메라에 비치더라도 국민들에게 덜 지탄을 받는다라는 썰, 이 썰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와가지고 당내 상황 이렇게 하다가는 친윤들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적당히 사과하는 제스처라도 해야 됩니다라는 읍소에 어쩔 수 없이 날짜를 잡았다라는 이 3가지 썰이 막 뒤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또 아마 적당히 유감이다. 그리고 박절하지 못해가지고 명태균 씨 거절하지 못했다라는 변명들을 끊임없이 내놓고 그걸 가지고 기자들과 적당한 논란하다가 끝낼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실 주위의 분들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한동훈 대표는 저는 몰랐어요. 이거 갖고 하기 확신이 드는데 뭐냐면 네. 계속 이제 피해자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패싱당하고 있다. 검사 출신이고 또 이 윤석열의 꼬붕 출신이어도 나는 다른 사람이다를 보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두들겨 맞는 수밖에 없어서 이걸 오히려 즐기고 있는 거예요. 나 계속 대통령한테 핍박받는 당대표다. 되게 이거고. 고단수 전략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그게 이제 조금씩 맥히고 있는 건데 네네. 그렇다 해서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이제 확장적으로 키울 역량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근데 내일 이제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뭘 한다, 내일 이제 회견을 한다 그러면 뭘 보냐? 표정 하나만 보려고 그래요. 표정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나는 조금 더 개의치 않는다. 예. 여기서 밀리면 난 죽는다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박근혜 때의 체험이에요. 네. 내가 이러고 대통령 됐나 자괴감이 듭니다. 이 처참한 표정 하나에 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윤통은 내일 아주 태연하고 아주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더 깊은 생각이 있어서 이걸 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맞습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깊은 낭만과 절망감을 읽어낼 수 있어야죠. 네, 저는 사실은 기사 YTN 기사였나요? 그냥 대통령 화끈하게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해라 뭐 이런 얘기 나서 엄청 기분 나빴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사과하는 게 화끈하게 뭐 남성다움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런 거 절대 아닌데요. 어떻게 일단 조금 우리는 너무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아예 차례를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라든가 그걸 이런 알겠어요.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뭐 보셔요? 일본이야, 아니, 영국이야. 아실 것 같은데. 미국 주류 언론이요. 네. 는 미국 대선 솔직히 보도하느라고 말해보세요. 이쪽에 예. 뭐 요만큼도 안 나오는데 안 제가 나와요. 이제 연방의원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 저도 내가 미국 시민이지만 또 내 조국은 한국이니까 내가 한국을 전체를 편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 한국에 대해 제대로 된 정부가 있다면 우리도 자랑스럽게 협력을 같이 구하고 여러모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자랑스럽지 않으니까 정말 뭐 한 군데가 이렇게 반쪽짜리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얼마 전부터 특히 이재명 대표 이 피습 이 사건 있은 다음부터는 연방의원들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 대통령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 알고 있고요. 이제는. 그리고 어떤 의원은 우리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나는 안전하느냐, 너는 안전하느냐. 그런 말까지 물어보고요. 얘 잘못하면 윤석열 정부가 특히 언론 탄압 또 야당 대표에 대한 이 테러 위험 이런 부분들에는 잘못하면 미국에 청문회 쓸 수도 있어요. 이 정부 잘못하면은. 대통령 잘못이요? 그 테러 이런 것들이? 아니 아니 그런 것들이 너무 솔직히 물어봤나? 하면서 네. 이제 어떻게까지 알냐면은 조사를 안 했잖아요. 그 물로 제대로, 닦아내고 네. 그랬잖아요. 막 이런 일들이 증거인멸해 발생하는 버렸죠. 나라다. 하나도 안 하고 이 정적 주기만을 이렇게 앞장섰다는 걸 많이 알고 있어요 이제는. 맞아요. 최 선생님, 네. 그 알고 있다는 걸 좀 섬세하게 봐야 되는데 네. 만약에 미국의 정치인들 의원들이 보고서로 본다면 네. 독재가 강화되고 있고 언론 지표가 낮아지고 있고 뭐 하는 상당히 문제성 있는 인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저개발국의 독재자 비슷한. 예.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굉장히 웃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마 이제 아메리칸 파이 불렀는데 알겠죠? 굉장히 웃긴다는 걸 아마 제가 볼 알까요?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바이든하고 가까워지려고 여러모로 노력했던 것 같고요. 트럼프 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복합적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스타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그렇게 갈 확률이 큰 것 같고요. 또 미의회 내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 야당 대표를 탄압하는 것, 특히 언론을 탄압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다. 가면 영어로 이렇게 꼭 얘기해 주세요. 예. 한국 사람들이 다 모르고 검찰총장을 뽑았는데 네. 2년 반 지나고 깨달은 거는 한국의 평균적인 사람보다도 못한 도덕성, 평균적인 사람보다도 못한 법의식, 평균적 사람보다도 못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란 걸 다 알아버렸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냥 평균적인 동네 아저씨만보다도 훨씬 지적으로나 이 열등한 사람이란 걸 모두가 알아버려갖고 네. 그 지지율 기적의 18%인데 이게 곧 십자도 떨어져 나갈 것 같다. 김선희 진짜 라고 번역해 주십시오. 너무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한국에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직접 표현을 못하는 게 안타까운데 지금 모닝 컨설트라고 미국의 여론조사 네, 기관에서 지금 16%로 16%. 떨어져 있잖아요. 네. 최저로.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 이런 말씀은 드려요. 저희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자꾸 밀어붙여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반미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다분하고 이건 보수든 진보든 이거 추진하면 안 된다. 다반대다. 왜 바이든 행정부가 이걸 추진해가지고 앤디 김도 그런데 그런 걸 충분히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지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얼마 전에 미 연방 하원에서 한미일 트라이레터럴 이 코어포레이션 하는 결의안이 나왔는데 네. 민주당 10명, 공화당 10명이 지지 사인 하는데 우리 한반도 평화법안을 또 하는 몇 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심적인 분은 안 하죠.
저희들하고 상의해서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안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선 대화를 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막 이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을 뽑은 거잖아요. 이게 참 창피하고 아이러니컬한 상황입니다. 네, 오세령님께서 앤디 김 상원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정말 특히 가교 역할을 잘해주실 거라고 대표님 네, 생각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CNN, 폭스 뉴스 이런 거 잘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모닝 컨설팅은 다 압니다. 원래 이름이 없는데. 원래 이름이 없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된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 지지율 보고하는 걸 보고 와 이게 제일 정확해. 대한민국의 이 여론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16%또 이번에도 맞췄지 않습니까? 모닝 컨설팅은 위대하다 이런 생각 제가 해봅니다. 왜냐면요, 모닝 컨설트가 네. 인터넷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평소에 정치 혐오로 인해서 정치적 의견을 안 밝히는 사람들도 참여가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30%도 네, 네. 거기에 모집단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여론조사보다 곱하기 0.3 해가지고 더 낮아지게 나와요. 늘.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대통령일 때도 똑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한국의 모든 대통령을 싫어한 민주당이든 진보당이든 무슨 당이든 대통령만 뽑아놓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30%가 있어요. 정치 혐오주의자. 제가 노영희 변호사한테 사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 네. 이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윤석열만 지지할 어떤 사람이 지금 등을 확 돌렸어.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야. 야, 아, 유명한 사람 아닌데 서정국인가? 거의 그런 수준의 사람인데 그래요? 하늘이 무너져도 윤을 지지할 사람이 완전히 막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돌렸어요 그 사람은? 등을? 그냥 정치 못한다. 근데 더 그 다음 이상? 말은 전하고 싶지 않은데 굳이 얘기하면 그런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어떡하지? 알겠습니다. 네, 사랑의 은혜님께서 선거 도둑 맞았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오세령님이 또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요.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요 싱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대표 입장에서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당대표와 원내대표 의견을 두루두루 들어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입장으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게 좋을지 의견 구하는 게 뭐 나쁘겠습니까? 근데 여기 또 왜 패싱이라는 게 나오는지. 의원님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전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뭐 만에 하나 그 입장에 섰으면 지금 얼마나 힘드실까. 네, 역시 의리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조정은 의원님 힘내십시오. 제가 더 이상은 언급하고 싶지 않아서 말씀 안 드리고요. 오늘 강혜경 씨, 여러분 검찰 8번 출석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금요일날 출석을 할 예정이고요. 저보고 어떤 분이 왜 강혜경 씨랑 같이 검찰 출석하는데 소환 조사 받는데 왜 안 들어갔어요? 말씀하시는데 강혜경 씨는 기본적으로 변호인 없이 입회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입회 없이 본인이 혼자 들어가시겠다고 의사를 밝히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를 보냈는데 그분도 바깥에서 그냥 11시간 기다리다가 돌아오셨고요. 사실은 이제 그것도 있지만 검찰에서도 변호인이 같이 동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기는 했었어요. 근데 강혜경 씨 스스로도 내가 가서 정확하게 할 말 다 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이제 씩씩하게 오늘 오전 9시 반에 들어가셨고요. 아직까지 사실 안 나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들어가는 상황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서주셔서 입장 한번. 죄송해요. 늦어가지고 지금 바로 들어가야 돼서. 시간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쪽에 한 번만 서주시죠. 앞쪽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조사받고 나중에 인터뷰를 할게요. 죄송합니다. 인터뷰해 주시는 건가요? 나중에. 명태균 씨가 어제 강혜경 씨가 다 한 일이라고 하던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하실 말이 없습니까? 나중에 제가 조사 다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래도 변호사 없이. 네, 사실 제가 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이어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강혜경 씨 스스로가 내가 검찰에 가서 조사를 하고 말씀드릴 게 많으니 나를 불러달라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하셔서 8번의 조사가 뭐 전부 다 타의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강혜경 씨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그 자료들에 의존해서 검찰에서는 수사의 방향을 좀 많이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선, 이 사건의 핵심인 김영선은 2번 받았거든요, 이틀. 명태균 씨는 아직 제대로 수사도 안 받았고 그래서 내일 모레 어떤 식으로 명태균 씨가 소환 조사에 임할지 이거 제가 지금 사실 아주 주의 깊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사실 들었고요. 어제
명태균 씨가 또 강혜경 씨와 이 김태열 소장에 대해서 폭로한 내용이 또 인터뷰에도 나오고 김태열 그랬었잖아요. 소장에 대해서?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대가성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얘기된 것에 대해서도 말이 나왔었었고 채널A 단독으로 의혹을 반박할 강혜경의 음성이 있다 하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있었었어요. 나한테 현금으로 돈 준 적이 있냐?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앞뒤 다 잘라가지고 딱 그것만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장면은 일부러 명태균 씨가 상황을 좀 만들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명태균 씨가 지금 행동하는 모습이 누군가와 상의하고 있다고 봐요. 네. 두 사람을 저는 의심합니다. 네. 한 사람은 누군지 알겠죠. 누구예요? 그리고 또 한쪽은 저는 김건희 씨 쪽하고도 상의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을 합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JTBC 기자에게 녹취당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뻗치게 당하는 기자한테 녹취당했다. 제가 봤을 때 명태균 씨가 고의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우리 천안 보고 어떻게 증거를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자, 그 정도 상황이면 일반적이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되는 거 아니에요? 구속 안 시키잖아요. 원래는 그래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구속 안 시키잖아요. 네. 이 상황 자체가 명태균 씨가 자기가 행동하면서 지속적으로 윤석열, 김건희가 검찰들을 통해서 본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저쪽은 구속 안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서로 확인하면서 약속들은 비슷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김갑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혜경 씨를 악마화하고 그리고 본인도 속은 것처럼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영선 이야기도 똑같잖아요. 명태균도 그렇게 움직여요. 명태균은 처음에 강혜경 씨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흐름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들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저는 검찰, 김건희, 그다음에 명태균, 김영선 이런 흐름들이 잡혀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쇼츠로 만들어서 전국에 뿌리는 게 아니구나. 올려야 돼요. 너무 네. 중요한 얘기인데 저도 한 인생 살다 보면 막 자연 발생적으로 막 벌어지고 있는 일 같은 게 사실은 정교한 배경을 갖고 만들어지는 것도 참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지금 이게 뭐냐면 난 남이 장군 시 올린 걸 보면서 확신을 얻었어요. 내가 나라에 공을 세웠으나 억울하게 죽노라잖아요. 그렇죠. 지금 명태균이 그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네네. 윤석열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헌신했는데 난 버려지겠구나. 이거잖아요. 심지어 채널에 YTN인지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이게 뭐겠느냐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나는 명태균 씨가 스스로 이제 흘려요 계속. 나는 구원의 손길을 용산을 향해서 계속 던졌는데 나는 지금 고립무원이 됐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나는 지금 생과사에 절박한 데에 몰려 있어. 이거 계속 보인 건 뭐죠? 그래서 보이는 말에 자기 주장의 신뢰성을 얻기 위한 일종의 밑밥이에요. 나는 고립무원으로 이렇게 몰려 있어. 그래서 이제 내가 딱 하는 말은 이건 오로지 진실이야라는 진실성 확보를 위한 거고 네. 지금 이 박진영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강혜경이는 계속해서 악마화하기 위한 온갖 장치가 동원된다고요. 그러니까 김영선 씨가 기자들 앞에서 막 터뜨린 거. 횡령은 지가 했어 이거. 그다음에 명태균 씨도 뭔가 근거 자료 같은 걸 토막 내갖고 만들어서 하여튼 강혜경이 알고 봤더니 의인이 아니라 지가 돈 빼먹고 횡령했는데 그거 면하려고 지금 이 모든 주장을 한 것이야. 이거 하나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명태균 씨가 올린 게시물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보면은요 이런 게 나오네요. 백두산 성마도진, 두만 강수 음마무, 남아이시 미평국, 후세 수칭 대장보.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에요. 남이장군의 시인데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 백두산의 돌들은 칼을 가는데 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쓰임을 지금 말을 하는 거겠죠. 두만강의 물들은 말을 먹여서 없구나. 남아 20세가 되어 나라를 평안하게 하지 못하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불러주리요. 이런 걸 올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백두산의 돌이나 두만강의 물처럼 본인이 할 역할을 정말 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고 무시하고 모욕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쳐진 존재의 처신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또 어제는 이제 함성적 교수가 자기를 미륵보살이라고 불렀다는 그 기사가 나온 다음에 11월 1일 날 명태균 씨가 올린 페이스북에는 미륵보살 사진이 이렇게 떡하니 올라와 있습니다.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런 걸 보면은 이분이 참 지금 무슨 심경인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명태균 씨가 외출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네네네. 알았게요. 그 검찰 조사에 아니요. 중이지만 변호사도 없는데 무슨 사기 혐의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해가지고 한마디만 그런 거 없어요. 네, 어제 11월 5일 창원에서 명태균 씨가 외출하는 장면을 MBC가 포착을 했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은 지금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 건데요.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요, 변호사 선임 안 했다는데 이런 얘기가 살짝 나오긴 하는데, 공개적으로 명태균 씨 변호사라고 지금 이제 얘기 나오신 분이 바로 김소연 하겠다고 변호사. 나섰죠. 예. 아니 본인이 5일날 선임계를 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창원에서 명태균 씨를 도와줄, 자기는 대전에 있으니까 창원에서 명태균 씨를 도와줄 변호사를 찾았으나 결국은 아무도 없어서 본인 혼자 하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했고요. 또 이봉규 TV인가요? 그 유튜브 채널에 나가셔가지고 명태균은 무죄다, 민주당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나는 이분이 절대 구속되지 않고 무죄를 받을 것을 확신한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우리 김갑수 선생님과 우리 박진영 평론가가 걱정하신 강혜경 악마화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이 변호사가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한번 어제 또 우리 스픽스 대표가 통화도 김소연 변호사하고 했고요. 요걸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명태균 씨 담당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고요. 우리 입장은 지금 강혜경 씨가 본인이 사기, 횡령으로 고소당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혐의에 대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민주당 쪽에 붙어서 숨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로 지금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는데 적극 대응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노영희 변호사께서 옆에서 이렇게 살을 붙여서 뭐 여론조사가 1억씩 들어간다는 등 뭐 이상한 소리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전부 다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네, 그 김소연 변호사님 알겠고요.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네, 제가 잘 지겠습니다.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본인이 너무 바쁜데 이 자료도 너무 방대하고 검찰이 오라 그러니까 또 열심히 가긴 하겠는데 검찰 소환 조사가 좀 늦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기는 하던데 열심히 하십시오. 자료가 너무 많다고 하니까. 이봉규 TV가 윤석열이 애청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봉규 TV가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친윤에서 친하도로 옮겨갔는데 마지막까지 남을 유튜버가 이봉규 TV라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으로 친하대요. 이봉규 씨가? 네네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김소연 변호사가 거기에 출연했다. 느낌 착 와닿지 않습니까? 네. 그런 흐름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서 선임이 된 됐대요. 건지 아닌지. 됐대요. 본인이 이제 인터뷰를 한겨레 기사에도 나왔어요. 그러면 명태균 씨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바로 읽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김소연 변호사 과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이준석 등 반윤 세력들이 이제 노영희, 장성철, 김준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니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네. 재밌다. 저게 11월 3일날 올린 글입니다. 이것이 네네. 진정 공익신고자 보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민주당과 이준석 등 반윤 세력들, 노영희, 장성철, 김준일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니 실제 일 저지른 자들인 김태열 대표와 강혜경을 공익제보자라며 보호하면서 명시를 악마화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황당무계한 게 이준석 의원은요. 명태균 씨를 악마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명태균 사장님이라고 꼬박꼬박 부르면서 명태균 씨 보호를 지금 가장 유일하게 하고 있는 정치인이 이준석 의원이에요. 근데 왜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께서는 이준석에 대해서 명씨가 애초부터 이준석의 간사한 현올림에 칠불사 홍매와 코 파는 사진으로 경고를 날렸음에도 이준석은 명씨가 자신을 공격하지는 못할 수준으로 적당히 두둔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대통령 부부를 명씨가 다 휘두른 것 마냥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저런 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너무 웃긴데 나는 저번에 쓴 것 때문에 오히려 이준석 대표 칠불사 홍매와 코 이게 파는 사진 국민의힘의 친윤들의 이게 입장. 수준이에요? 입장이에요? 입장이에요? 입장이에요. 지금 입장인 거고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친한 아까 우리 그 이야기했잖아요. 뭐 낮에는 친윤, 주윤 야한 야하다. 친한 없습니다. 친한 제가 확인한 없어요? 바에 딱 2명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장동혁조차도 윤석열 쪽에서 전화 통해 바로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 거고 실제로 확인된 거는 진종호, 배현진 정도다. 뭐 이 정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까지 좀 오판했던 측면들이 한동훈이 결국은 갈라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한동훈 측근들로부터 확인한 이야기는 한동훈은 결국은 윤석열이 무너지기 직전에 가면은 자신에게 손을 내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탄핵이라든가 특검이라는 수를 가지고 윤석열을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요. 대신 본인이 윤석열, 김건희를 공격하기 힘드니까 이준석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 이준석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 2022년 당시에 대표였으니까 당신이 다 알지 않느냐. 명태균과 이강인 오픈해라. 그렇죠. 그럼 뭐야? 김건희 공격하라. 이야기를 지금 이준석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보기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준석은 결국은 몰리다 보니까 명태균과 의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명태균과의 관계는 별개로 윤석열과 김건희와 좀 각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입장 선회를 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이준석 의원이 이준석이 네. 올 이제 총선 끝나고 난 이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복당설까지 있었어요. 맞아요. 예, 네. 그 기획이 무너진 거야. 명태균 건 터지면서. 네. 아니 같은 얘기인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박근혜 때 비슷하게 보수가 와장창 무너지는 거에 대한 그 다음의 계획에 대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수습할 사람이 지금 현재 자원들 있잖아요. 뭐 네. 홍준표 기타 등등 이게 도저히 네. 안 된다는 게 명료해요. 오세훈이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동훈과 이준석이 지금 서로 극경쟁하고 있다.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보수가 한번 휘청했을 때 그 경우는 대통령의 이제 사퇴까지를 포함한 여러 경우의 수일 텐데. 그 다음 차례 국힘이 상징하는 보수 세력 전체를 재건할 주인공이 누구냐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수 주류에서 개헌 이야기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개헌 이야기 던지면 안 돼요. 굉장히 섣부르게 던지는 건데 보수에서 어떤 개헌론을 받을 건가 하면 2026년 개헌론을 받을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홍준표와 오세훈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 지방선거와 타이밍을 맞추자 하는 게 2년 후인 거고 네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주장하는 거는 2025년인데 요즘에 그래서 민주당이 개헌론을 던지면 안 돼요. 지금. 요즘에 오세훈 말려들어요. 시장을 막 띄워낸 기사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보는 게 이런 거예요. 네. 서울시장과 대구시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당에 들어와서 당대표가 돼서 이걸 추스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구주류들이라든가 전반적인 흐름은 한동훈도 안 돼. 그렇죠. 친윤들이 봤을 때 한동훈도 안 돼.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오세훈과 홍준표밖에 없는데 시장하고 있으니까 안 되니까 시간을 벌자. 네.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2026년 1년 임기 단축 개헌론자들은 다 아니라고 보면 그렇죠,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사실은 좀 너무 딱 속이 너무 보여가지고 솔직히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정기환 대표가 정말 취재하느라고 그 거구를 이끌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취재를 해봤더니 사실 명태균 변호사는 김소연 변호사를 명태균 변호사래. 명태균 씨는 변호사로 김소연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는 진해에 있는 이병철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을 원래는 선임을 했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를. 근데 이병철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이 얘기를 딱 듣고는 전체적으로 듣고는 당신 절대 구속이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유죄를 기본으로 해서 형량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 변호 전략을 좀 짜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게 되게 불안한 거예요. 본인은 그동안에는 구속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SOS를 치고 뭐 대통령에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되게 기분이 나빴는데 김소연 변호사가 갑자기 당신 무죄다. 당신은 함정에 빠진 거다. 당신 너무 불쌍하다. 내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나서면서 구속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동아줄처럼 이분이 너무 좋다 생각을 한 거고 지금 다른 사람은 안 만나고 이 김소연 변호사하고만 계속 소통하면서 전략을 짜고 있대요. 김소연 변호사 정치적인 사람이니까 허풍일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윤석열 쪽과 이 사람이 중간에서 역할을 교감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요, 그분이? 이병규 TV 출연했잖아요. 이병규 TV.
이병규 씨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하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그래요? 그 에이, 설마. 아무리 그래도. 김소연 씨는 여기서 변호사이기보다는 독자적으로 자기 정치를 하는데 그렇죠. 그 일환으로 이 명태균이라는 존재가 이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윤과 같이 죽을 것이냐, 네, 그렇죠.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죽든지 살든지 별개의 존재로 남을 것이냐의 선택인데 지금 김소연 변호사를 선임해서 함께 간다는 의미는 윤의 몰락과 함께 자기도 인생 이제 망가지는 그 방향성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네, 지금 우리 민주 대표님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이 상황?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외부가 더 객관적일 수가 있잖아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더 잘하세요. 맞습니다. 제가 여기 나온 것도 사실은 미국에 있는 많은 동포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한국의 유튜브를 봅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아까 미국에서 진행된 한반도 평화법원이나 미의회나 이것도 알려서 그분들이 우리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 제가 있어서 여기 출연한 건데요. 네. 사실 이렇게 조국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의 유튜브들을 굉장히 많이 심취한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방송들이 진실을 알게 하고 또 용기를 갖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송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요번에 그 다시 이제 그 특검 재상정하고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재의결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희망이 많이 없는 거예요.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아까 말씀하신 2명뿐이 안 된다 그래서 아니 그거는 딴 얘기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친한파는 2명밖에 없는데 실제로 윤석열에 대한 불평불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남 중진들이래요. 맞아요. 영남 중진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준석 의원조차도 한동훈보다 내가 국민의힘 의원들 더 움직일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은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연동돼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의 11월 15일 재판에서 무죄 나오고 25일 날 재판에서 무죄 나온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희망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으로 정권이 넘어가는구나. 우리 무너지는구나. 그러면 윤석열이 더 걸림돌이 되는구나. 그럼 윤석열 빨리 쳐내고 우리가 재구성해야 된다. 재정립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으로 간다면은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들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다. 라는 전망을 그쪽 내부로부터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진영은 남아있는 채 윤석열만 도려냈으면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특검 수용 여부랑 상당히 연동돼 있는데 그러네요. 박근혜 때는 그냥 같이 사그리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이란 존재만 도려낼 수 없는가? 그러면 그건 특검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렇군요. 만세항공님께서 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는 뭔가 딜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8일까지 시간을 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을 좀 제기하셨는데 사실 그랬을 가능성도 조금 있는데 또 전계환 대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거의 단절 수준이다. 그래서 명태균은 본인이 구속될 거를 그냥 각오를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조금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 영부인과의 그런 관계성, 공천 개입이나 국정농단에 뭔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명태균 씨 소환해서 수사하겠다는 게요. 네. 2022년 6월 보궐선거 때 회계에서 파생된 거지 81회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한 거, 김건희, 윤석열 쪽에서 돈 안 준 거, 그다음에 그것과 대가성으로 김영선이 공천 받았다 이거 조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정치자금법 통장에서 반띵해서 줘버리거든요. 원래 정치자금법 통장이 아니라 정치자금 통장에서 김영선 씨 개인 통장으로 옮겼다고 줘야 되는데 왜 정치자금법 통장에서 줬어? 이걸 지금 수사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명태균 씨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순수하게 이제 명태균 씨에게 애국적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명태균 씨 눈에 제일 밟히는 제일 자기 모델링으로 보일 사람은 최순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잡혀간 모든 사람들이 다 풀려났거든요. 풀려난 이유는 뭐냐? 그들이 서울대를 나오거나 유력한 존재, 집안이 좋거나예요. 그들끼리는 서로 다 풀어줍니다. 근데 최순실은 뭐예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존재잖아요. 그 최순실 하나 감옥에 가둬놓음으로 해서 면피하는 거예요. 우리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우리 지배 집단이 그렇게 소홀한 게 아니야를 명태균 씨 딱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거대한 사건으로 비화되면 명태균 씨가 모든 걸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루돼 있는 검사 출신 또 국회의원 출신 유력한 집안 출신들은 잠깐의 고초를 겪거나 다 빠져나가는 거고 명태균 씨만 죽일 놈 돼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처럼 처신하지 않는 게 사실은 현명한 건데 지금 본인이 그런 생각이 날까 모르겠어요. 내가 대선 과정에 이러저러한 기여를 이러저러한 것을 했다. 무슨 정의감을 가지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의 자기 고백만 해주면 그 다음에는 차기 정권으로 이어갈 사람들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할 텐데 지금 자신이 명태균 자신이 너무 많이 머리를 굴리면서 이렇게 공깃돌처럼 쥐락펴락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점점 수렁으로 빠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네. 명태균 씨는 7일 대통령이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따라서 또 진술을 조금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김소연 변호사가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줄지 사실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오늘 송영길 대표 검찰 구형 9년 나온 거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시겠다고. 뭐 검찰이 구형 선고 이유에 대해서 한 1시간 40분 정도. 송영길 대표는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 때 네. 돈봉투 살포 의혹에 개입해왔다, 뭐 이제 이런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6년, 3년에서 9년 정도를 구형했고, 송 너무 대표님은 세죠. 자기 10년 이상 때릴 거로 알았는데 그나마 그나마 이렇게 괜찮다? 농담을 하시던데 네. 너무 과도하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여러 가지 다른 권력 비리에 비해서 저는 오늘 제가 한국의 법원은 사실 처음 가봤습니다. 한국에서 법대는 나왔지만 한국에서 법원은 처음 가봤어요. 미국에서는 배심원으로 법원을 가봤는데 그런데 이렇게 검사들 이렇게 4명 앉아 있고 또 변호인단 앉아 있고 보면서 저 젊은 검사들이 참 안 됐다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들었는데 그 젊고 크게 고운 검사들이 논리 자체가 뭐 그림 그리는 정도의 뭐 이렇게 다 짜맞춰서 이것저것 맞춰가지고 이러면은 이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웠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안에 내용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미국에 있는 535명 연방의원들은 전부 다 9년, 10년 뭐 지금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제가 볼 때 본인들 세력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정치를 해왔나 봤을 때 형평성 또는 안에 구체적인 내용 또 모든 것들이 안 맞는 거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송 대표님이나 이재명 대표님이나 잘 이겨내셔서 또 강하게 이제 부정한 세력들하고 싸울 때 또 국민들의 미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